만난 지 1년 정도 되어가는 여자친구와 동거를 하기 시작했다. 진도가 빠른 걸지도 모른다.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 뭐 어때? 우리만 좋으면 됐지 뭐. 처음에는 다 좋았다. 우리 둘은 정말 죽이 잘 맞았고 단순한 말다툼을 넘어선 싸움도 없었으니까. 하지만 언젠가부터 여자친구가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다. 그런 거로 내가 불평을 하다니. 내가 속이 좁다는 걸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여자친구는 항상 이상한 음을 붙였는데 그걸 들을 때마다 오금이 저릴 정도로 이상했다. 엄마가 말하기를 누군가와 같이 사는 순간 그 사람이 숨겨왔던 이상한 면모를 보게 되리라고 말했던 게 기억이 난다. 그게 틀린 말이라고 생각한 건 아니었다. 다만 특별한 이유 없이 우리 사이에 그것 하나만이 문제가 되었다. 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처음 휘바람 소리를 들었을 때가 언제였더라? 여자친구가 샤워를 하며 부른 휘바람 소리가 아마 처음이었을 것이다. 그때는 나름 귀여웠다. 뭐랄까, 여자친구만의 샤워 테마곡이라고 할까? 처음 듣는 음이었지만 꽤 귀에 박혔다. 여자친구가 부른 휘파람 음을 흉내낼 수도 있을 정도다. 하지만 지금은 그 휘파람 음이 내 머리에 박혀버려 가끔 미칠 것 같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 여자친구에게 그게 무슨 곡인지 물었더니 여자친구는 그저 웃기만 했다. 자작곡일 수도 있겠다 싶었다. 아무 생각 없이 흥얼대는 그런 곡. 휘파람이 잦아지자 그 생각은 더 확고해졌다. 내가 독서하고 여자친구가 컴퓨터 하는 중이라면 여지없이 휘파람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를 무시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다. 솔직히 휘파람 하나로 쪼잔하게 구는 게 정말 없어 보이기도 했다. 여자친구가 나를 괴롭히려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닐 텐데. 하지만 여자친구는 끝없이 불어댔다. 그 탓에 내가 뭘 하고 있어도 휘파람 소리는 날 자꾸 산만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며칠 전 여자친구에게 한마디 해버렸다. 업무 때문에 서류를 처리하던 중이었는데 마침 여자친구가 미친 듯이 휘파람을 부는 게 아닌가. 못 들은 척 넘어가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정말 똑같이나 쳤다.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거로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내 귀에 대고 부는 듯한 휘파람 소리 때문에 마지막 남은 인내심마저 사라지고 말았다. 결국 여자친구에게 좀 조용히 해달라고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지만 여자친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이야기를 했지만 여자친구는 여전히 묵묵부답이었다. 그래서 책을 읽다 말고 방에서 나왔더니 여자친구가 거실에서 영화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여자친구는 더는 휘파람을 불지 않았는데 어째서인지 그게 날 더 짜증나게 했다. 마치 여자친구가 나를 놀리는 기분이었다고 할까. 게다가 여자친구는 대체 내가 뭐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기만 했다. 그래서 휘파람 좀 작작 불어달라고 했더니 여자친구는 휘파람을 불지 않았단다. 아니, 자신이 무의식 중에 휘파람을 분다는 걸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많이 부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 말이다. 여자친구 성격상 그런 짓으로 날 괴롭힐 리는 없고 그렇다고 이런 행동으로 뭘 얻어내려는 건지도 이해할 수 없었다. 분명 나를 놀리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장난 때문에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여자친구도 알 필요가 있었다.
나는 또다시 여자친구에게 휘파람을 너무 크게 불지 말아 달라고 했지만 여자친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순간 방에 냉기가 흘렀고 같이 산 이후 처음으로 싸움이 일어난 것 같았다. 그날 밤 내내 여자친구는 휘파람을 불지 않았지만 그녀와 사이가 틀어졌다는 사실 때문에 나는 좀처럼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다음 날이 되자마자 여자친구는 다시 휘파람을 불어댔다. 나는 또 다른 싸움을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침실에 머물면서 한동안 여자친구의 동태를 살폈다. 내가 일방적으로 우리 균형을 깨는 것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일까? 휘파람을 부는 걸 참는 게 그렇게 힘이 드나? 이따금 부는 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젠 여자친구가 내게 말 거는 것보다 휘파람 부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았다. 온통 그 생각뿐이었는지 내가 거실로 나갔을 때 이미 감정이 조금 격해진 상태였던 것 같다. 여자친구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여전히 휘파람을 불어댔다. 나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을 걸었다. 자기야, 차라리 노래를 트는 건 어떨까? 휘파람 불 필요 없고 좋잖아? 농담을 던지듯 말을 걸었지만 여자친구는 기분이 몹시 좋지 않아 보였다. 여자친구는 여전히 나를 등진 채 화가 난 듯 씩씩대며 요리를 이어갔다. 조금 뒤 나는 여자친구에게 지난밤에 있었던 일을 사과했다. 휘파람 소리가 귀에 너무 박혀 힘들었다고, 조금만 줄여주면 정말 고마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리고 당시 난 내 태도가 썩 괜찮았다고 생각한다. 너무 사람을 통제하려 들거나 까탈스럽게 군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휘파람 소리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다. 하지만 여자친구의 반응은 상상 초월이었다. 그녀는 나를 돌아보며 자신은 휘파람을 안 불었다고, 대체 뭐가 그렇게 문제냐고 되려 외쳤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대체 여자친구가 왜 이러나 싶은 건 나였다. 둘 다 이 상황이 달갑지 않았고 여자친구 역시 누가 봐도 화가 난 상태였다. 대체 휘파람 좀 그만두라는 것을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냐 묻자 여자친구는 내게 닥치란다. 여자친구는 더는 그 문제로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다고, 나야말로 이상하게 반응한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여자친구를 만나면서 그녀에게 화가 났던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이번에는 나도 이성을 잃고 말았다. 나는 내가 돌아버리기 전 휘파람 좀 그만 불라고 말했다. 여자친구는 살짝 화내는 나더러 미친놈이라고 몰아붙였다. 그 순간 나는 인내심이 바닥나버렸다. 나는 오븐 위에 있던 주물팬을 들어 온 힘을 실어 여자친구의 머리를 내려쳤다. 여자친구는 넘어지면서 카운터에 머리를 부딪혔지만 나는 여자친구가 바닥에 미쳐 닿기도 전에 팬을 한 번 더 휘둘렀다. 3-4번은 내려친 것 같았다. 기억은 안 나지만 끔찍한 기분이었다. 사방이 피바다였고 여자친구의 턱이 부서진 것 같았다. 아니, 부서졌다. 이런 식으로 이성을 잃어버리다니.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지 알 수 없었다. 다툼이 폭력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다. 아무리 여자친구가 나를 자극했어도 그러면 안 되는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아버렸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바로 이것이다. 여자친구는 아직도 휘파람을 분다.
부드러운 어조로 제발 그만 좀 불라고 부탁하지만 이제 잠시도 멈추지 않는다. 여자친구는 이틀간 주방 바닥에 누워 눈을 뒤집고 부서진 턱을 쩍 벌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엉킨 피로 점점 절여지는 것 같았다. 게다가 아직도 휘파람을 불고 있다. 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헤어지긴 싫은데 이건 정말 견디기 힘들다. 그냥 좀 닥쳤으면 좋겠다. 좀 닥쳐, 씨발. 닥치라고. 우리 딸은 날 때부터 죽음이 예견된 아이였다. 의사의 소견으로는 소아백혈병이란다. 그저 운이 나빴던 거라고 했다. 아이 몸에 있는 백혈구는 감염과 싸우는 대신 아이 몸을 공격했고 안에서부터 몸을 갉아먹었다. 딸을 보호해야 하는 부모, 나와 내 아내 역시 딸을 구할 방법을 찾지 못한 채 아이가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기만 해야 했다. 딸의 이름은 비브였다. 비비안을 줄여서 부른 이름. 프랑스어로 살아있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었다. 그리고 당시엔 반항심으로 지은 이름이었다. 하지만 결국 그 이름은 이름값을 해내지 못했다. 우리는 비브의 5번째 생일 때 아이를 묻어주어야만 했다. 비브가 살아있던 5년 동안 고통에 찌들었던 우리를 지켜본 친구와 가족은 마침내 비브가 사망했을 때 우리가 차라리 마음을 편하게 먹었기를 바랬다. 하지만 우리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전보다 더하면 더한 고통과 숨막히는 괴로움이 계속됐다. 우리는 강령회를 열고 향을 피우며 심령술 전개를 사용했다. 비브를 살릴 수 있는 무언가라도, 아니 아이의 작은 일부라도 살도록 남길 방법은 전부 찾았다. 사실 전부 시간 낭비였고 우리도 그 사실을 뼈저리게 알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샤워를 끝내고 나온 나는 화장실 거울에 서린 긴 미로 작게 그려진 하트 문양을 발견했다. 내가 쉬는 동안 아이가 그린 것으로 생각했지만 침실로 들어간 나는 아직 자고 있는 아내를 발견했다. 하트를 발견한 것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냥 내가 꿈꾼 것이라고 믿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이후로 하트 모양은 여기저기에서 보였다. 내린 눈 위에 그려진 하트. 주변으로 어떤 발자국도 찍히지 않았다. 방금 비닐을 벗긴 노란색 공책에 볼펜으로 그려진 하트.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꺼낸 미트로포 위에 완두콩으로 그려진 하트. 비브는 우리가 그를 가르치기도 전에 사망했다. 하지만 하트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충분히 자각했다.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난 곳곳에서 보이는 하트의 의미를 다양하게 받아들였다. 아이가 안전하다는 것을, 아이가 행복하다는 것을, 아이가 아직 우리와 함께라는 것을.
그리고 마침내 이 사실을 아내에게 말할 용기가 생겼다. 하지만 아내는 내 말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다. 아내의 첫 반응은 불신이었다. 곧이어 나타난 분노까지. 나는 그간 발견한 하트 문양을 찍은 사진을 아내에게 보여주었다. 물론 누가 그린 것인지 그 출처까지 찍어낼 순 없는 터 내가 혼자 그리고 찍은 것일 수도 있지 않냐며 아내는 반박했다. 아내는 내가 자신의 감정을 가지고 노는 곳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 아내의 반응도 이해가 갔다. 아내는 아직 잡고 있는 희망의 끈을 놓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딸이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난 아내에게 소리를 질렀고 차려진 저녁 식사를 다 엎어버리고 말았다. 아내는 화가 난 채 집을 나갔고 나는 그런 아내를 잡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그것을 느꼈다. 짧은 숨결, 그리고 내 왼팔에 느껴진 마비, 가슴에 느껴지는 날카로운 통증. 나는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지며 내 실수를 깨달았다. 하트. 비브는 내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었다. 비브는 내게 경고를 했던 것이다. TV를 틀어놓고 강아지와 놀아주던 나는 뉴스에서 나오는 소리에 리모컨을 집어들고 음량을 높였다. 뉴스에서는 얼마 전 근처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단 하나의 증거도 남기지 않은 치밀한 살인. 아직까지 범인의 나이와 체격은 물론 성별까지 그 어떠한 정보도 알아내지 못했다고 했다. 이곳과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기에 나는 곧바로 강아지를 안아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문이 잘 잠겼는지 확인했다. 여자 혼자 살다 보니 저런 뉴스를 보면 아무래도 불안했다. 창문 역시 잠그고 블라인드를 내리려던 찰나 밖에서 서성이는 남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모자를 눌러쓴 건장한 체격의 남자. 그러고 보니 요 며칠 동안 근처를 돌아다니는 저 남자의 모습을 몇 번인가 봤던 것 같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이내 고개를 젓고는 블라인드를 내렸다.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만 그렇다고 너무 예민해질 필요도 없다. 야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오늘따라 길거리에 사람이 없어 불안하던 차에 누군가 내 뒤를 따라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흙끝 뒤를 바라보니 어제 보았던 그 모자 쓴 남자가 고개를 숙인 채 날 따라오고 있었다. 그의 모습에 불안감이 몰려온 나는 발걸음을 빨리 했다. 저기요! 그 남자가 날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난 못 들은 척 고개를 숙이고는 더욱 발걸음을 재촉했다. 저기, 잠시만요! 그 남자 역시 걸음을 빨리하며 다시 한번 나를 불렀다. 난 걸음을 늦추지 않고 고개만 살짝 돌려 뒤를 돌아보았다. 남자는 품 안에 손을 넣은 채 빠른 걸음으로 날 따라오고 있었다.
마치 칼이라도 뽑아들 듯한 그런 자세. 그 모습을 본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을 느끼며 집을 향해 전력으로 달렸다. 어? 아, 진짜. 잠시만요. 멈추세요. 남자는 그렇게 말하며 전속력으로 날 뒤쫓기 시작했다. 난 신고 있던 구두마저 벗어 던지고는 죽을 힘을 다해 달려 집 앞에 도착했다. 급히 계단을 올라 현관문을 열고 몸을 막 밀어넣은 순간 계단을 달려 올라오는 그의 모습이 보였다. 그가 손을 뻗어 문을 잡아채기 직전 난 간신히 문을 닫고 잠금장치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전 밖에서 그 남자가 문을 강하게 두들겨 댔다. 문에서 급히 떨어진 나는 현관 앞에 주저앉아 두려움에 떨었다. 누군가 도와주기를 바랬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이 건물엔 나뿐인 모양이다. 문 열어요. 안 그럼 큰일 난다고요. 어서 문 열어요. 남자는 문을 계속 두드리며 소리쳐댔다. 자리에서 일어나 경찰에 신고하려던 그때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집안이 너무나 조용하다. 내가 돌아오면 반갑게 맞아 주어야 할 강아지가 보이지 않는다. 평소라면 내 발소리만 듣고도 현관까지 마중 나와 고리를 흔들었어야 할 텐데 그때 문 너머로 모자 쓴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빨리 문 여세요. 지금 그 안에 살인범이 있어요. 그 말과 동시에 방 한쪽 구석에서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일어났다. 그의 한 손엔 기다란 식칼이 들려있었고 다른 한 손엔 강아지의 사체가 들려있었다. 남자는 강아지의 사체를 한쪽으로 던지고는 천천히 내게 다가왔다. 어서 문 여세요. 빨리요. 문 밖에서 들려오는 다급한 소리에 난 정신을 차리고 급히 몸을 날려 잠금장치를 풀었다. 그리고 뒤에선 내게 다가오는 살인범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손이 떨리는 탓에 잠금장치를 푸는 게 쉽지가 않았다. 그 와중에도 살인범은 느긋한 걸음으로 날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서둘러요. 어서 문 열어요. 그 안에 살인범이 있다고요.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난 간신히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현관문을 여는데 성공했다. 살았다고 생각한 그 순간 뱃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확 하고 번지는 것이 느껴졌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모자를 쓴 남자가 내 뱃속으로 칼을 쑤셔넣고 있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밖에도 살인범이 있네요. 힘없이 바닥에 쓰러지며 마지막으로 내가 본 것은 하이파이브를 하는 두 남자의 모습이었다. 정신이 아득해짐을 느끼며 어젯밤 보았던 뉴스를 떠올렸다. 경찰은 아직 범인에 대한 정보를 모른다. 나이, 체격, 성별, 그리고 심지어 범인이 몇 명인지조차도 알지 못한다.
내가 일하고 있는 병원에는 재미있는 아이가 한 명 있다. 7살쯤 되었을까. 언제나 바쁘게 병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환자들의 모습을 구경하는 그 아이. 아이의 생기 넘치는 모습에 환자들은 물론 우리 병원 직원들 모두가 그 아이를 좋아했다. 우리 병원에서는 나름 유명인사였지만 그 아이에 대해 자세히 아는 사람은 없었다. 부모님이 어디 계시는지 이름이 무엇인지 물을 때마다 아이는 웃기만 할 뿐 대답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는 것으로 보아 장기 입원자의 가족인 듯 했기에 더 캐묻는 사람은 없었다. 아이는 언제나 산책이라도 나온 듯 병원 이곳저곳을 누비고 다녔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아이는 더 이상 활기차게 병원 이곳저곳을 기웃거리지 않았다. 그저 복도 한켠에 우두커니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조용히 관찰할 뿐이었다. 입원한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걱정이 앞선 나는 고민 끝에 조심스레 아이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요즘은 왜 그렇게 기운이 없어? 난 너가 활기찬 게 더 보기 좋은데? 무슨 일 있어? 아이는 잠시 날 바라보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다행히도 뭔가 나쁜 일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내심안심한 나는 다시 아이에게 말했다. 전처럼 병실에 놀러가 볼까? 아저씨 아줌마들이 너가 보고 싶대. 아이는 다시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그때 아이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이젠 다 알아요. 알다니? 뭘? 내 말에 아이는 작게 덧붙였다. 누가 어디에 있는지요. 그러고는 지나다니는 사람들만 가만히 지켜볼 뿐이었다. 무엇을 알았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아이는 더 이상 이야기할 생각이 없는 듯 보였다. 어깨를 으쓱이며 자리를 옮기려던 그때 아이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저 사람이에요. 뭐? 아이는 건너편 병실 안쪽 어딘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었다. 아이가 가리킨 곳엔 호흡기를 장착한 환자가 누워 있었다. 내가 무어라 질문을 던지기도 전 아이는 어느새 눈앞에서 사라져 버렸다. 이상한 아이라고 생각하고는 난 업무를 보기 위해 그 자리를 떠났다. 그리고 그날 밤 아이가 가리킨 그 환자가 사망했다. 병원에서 환자가 사망하는 일이 드문 일이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아이의 그 행동이 그게 신경 쓰였다. 그리고 얼마 뒤 복도에서 또 그 아이와 마주쳤다. 아이는 내가 다가가는 것도 모르는지 멍하니 있다. 슬쩍 손가락을 들어 다시 어딘가를 가리켰다. 난 긴장한 채 아이의 손가락을 눈으로 쫓았다. 이번엔 저 사람이에요. 이번에 가리킨 사람 역시 위독해 보이는 환자였다. 하지만 그 환자는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찜찜함을 느꼈지만 이상한 생각을 했어 머릿속에서 지웠다. 그리고 그날 밤 내 바람과는 다르게 그 환자 역시 사망했다. 설명하기 어려운 두려움이 몰려왔지만 한편으론 호기심도 생겼다. 저 아이의 정체가 무엇일까? 단순히 우연일까? 아니면 무언가 죽음을 예견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일까? 얼마 뒤 다시 아이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다음은 저 사람이에요. 이번에 가리킨 사람은 시한부 선고를 받은 중증 환자였다. 그리고 난 확실히 확인을 하고 싶은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그리고 만약 저 아이가 진짜 죽음을 보는 거라면 어쩌면 내가 그 죽음을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난 그날 밤 당직을 자처하여 그 환자 병실을 지키고 있기로 했다. 자정이 막 넘어가는 시간. 다행히 아직까진 환자에게 특별한 이상 징후가 보이지는 않았다. 역시 우연이었나? 라는 생각을 하며 빈 침대에 걸터 앉아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천천히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조용히 문 쪽을 바라보니 그 아이가 소리 죽여 병실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아이는 조심스레 주변을 살피며 오늘낮에 가리킨 그 환자의 침대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산소호흡기의 전원을 끄고는 유유히 병실을 빠져나갔다. 난 환자가 가쁜 숨을 몰아칠 때까지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내가 아끼는 인형에 가장 예쁜 빨간색 옷을 입혔다. 인형의 금이 간 눈을 바라보며 사랑한다고 속삭였다. 그리고 인형을 꽉 잡았다. 사랑해. 사랑해. 하지만 눈물이 났다. 그 이유는 인형들은 날 사랑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아니, 내 인형은 날 사랑하지 않으려고 할 거다. 아마 그럴 것이다. 난 내가 돌봐줄 수 있는 존재를 원했다. 외로움이 느껴지는 밤에 얼굴을 맞댈 수 있는 부드러운 무언가. 나를 필요로 하는 무언가를 말이다. 난 진짜 아이를 원했다. 엄마에게 어떻게 하면 아이를 가질 수 있는지 물었다. 내 질문에 엄마는 내 뺨을 때리고는 더러운 악마 같은 내 입을 다물라고 했다. 등교할 때까지 붉은기가 가시지 않던 내 뺨이었지만 그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내가 넘어지거나 식판을 놓치지 않는 이상 사람들은 언제나 날 알아차리지 못한다. 아니면 제니의 그 못된 일당들이 구멍난 내 옷을 놀릴 때나 날 알아차리곤 한다. 사람들은 항상 날 비웃기 위해 내 존재를 눈치챘다. 난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다. 방귀도를 맞추고 창밖의 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처음 보는 별을 발견했다. 너무나 크고 밝은 루비처럼 빨간색 별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그 별을 바라보는 동안 점점 크기가 커지는 것 같았다. 너무나 아름답다. 난 아름다운 그 별을 바라보며 그것에 대고 소원을 빌었다. 그 소원은 아기를 가지게 해달라고 말이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를 달라고 말이다. 어느새 별은 점점 커지더니 내 방을
빨갛게 물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곳엔 나 외에 누군가가 더 있었다. 먹구름처럼 검고 형체가 없었지만 그것은 분명히 내 위에 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내게 물었다. 아기를 원하니? 그 소리는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울렸다. 아기를 줄게. 하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아기를 사랑하고 돌봐주겠노라 약속해주길 바래. 난 그것에 대고 말했다. 약속하겠다고 말이다. 약속해. 가느다란 검은 가닥 하나가 내 손목을 감싸더니 바닥에 짓눌렀다. 그러자 잠옷이 들리고 내 두 다리가 저절로 벌어졌다. 사포처럼 거친 모래알 같은 덩굴이 내 다리 사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처음엔 천천히 내 안을 긁어댔지만 이내 속도가 빨라졌다. 길쭉한 무언가로 날 갈갈이 찢는 것 같았다. 머리를 뒤로 젖히며 소리를 질러보려고 했지만 검은 것이 내 입을 막아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쉿, 조용히 해. 그것이 내게 말했다. 내 아이를 사랑하려면 일단 고통을 받아야 한다고 내 귀에 속삭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게 밀어넣더니 내 몸 그곳에서 유리 조각이 터지듯 폭발했다. 그것은 나를 붙잡았던 강한 힘을 풀었고 이내 빨갛고 진득한 무언가가 흘러나와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몸이 떨렸고 너무 추웠다. 그것이 내게 말했다. 너는 그 아이를 돌보아야 한다. 너의 약속이다. 다음날 난 아무 상처 없이 잠에서 깨어났다. 꿈? 배를 만져보았다. 아니다. 분명 아니다. 분명 그가 여기 왔었다. 어? 뭐야? 난 곧바로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내 몸에 있는 작고 약하지만 완벽한 아이. 난 약속을 지킬 것이다. 아이는 매일 자라났다. 내 배는 둥글게 부풀며 옷을 꽉 채워갔다. 그리고 사람들이 날 알아챘다. 특히 제니와 그 무리는 더욱더 그랬다. 걸레 같은 년. 그들은 날 그렇게 불렀다. 창녀, 쓰레기. 하루는 버스가 출발하는 순간 밖에 서 있던 제니가 그 앞으로 넘어졌다. 그러자 버스 바퀴가 제니 머리를 터뜨리는 소리가 주차장에 울렸다. 곧이어 경찰이 운전자를 체포하러 도착했다. 그리고 그는 무언가가 제니를 미치는 것을 보았다며 말을 더듬었다. 그것은 작고 검은 살아있는 그림자 같은 무언가가. 그날 밤이었다. 엄마는 부풀어진 내 배를 바라보며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뜨거운 물이 가득한 욕조에 날 집어넣고 피부가 까질 때까지 내 살을 팍팍 문질렀다. 그리고 내게 이렇게 말했다. 더럽다고. 엄마는 내가 등교하는 걸 금지했고 상황이 마무리될 때까지 날 집에 가두겠다고 했다. 이웃의 은총을 받으니까
하지만 난 개의치 않았다. 내 아이가 안전하다면 어디라도 상관없다. 아이가 나오는 꿈을 꿨다. 아이가 내게 이름을 알려줬지만 내가 발음할 수 없는 것이었다. 꼭 파리떼가 들끓는 듯한 그런 소리. 꿈속에서 난 아이를 붙잡고 심연 같은 두 눈을 들여다보며 언제나 너를 사랑하고 보살피겠노라 속삭였다. 그리고 엄마도 아이 꿈을 꾼 모양이었다. 침대에 누웠던 엄마가 땀에 흠뻑 젖어 깨어나더니 신께 도와달라며 간절하게 기도했다. 하지만 점점 식사량도 줄더니 살이 다 빠져 창백한 해골과 같은 몰골로 변해갔다. 그것이 시작된 것은 어느 날 밤이었다. 난 그림을 그리던 중이었다. 빨간색 크레파스를 잡으려고 팔을 움직인 순간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붉은 액체가 내 몸 안에서 쏟아져 나왔다. 이제 준비가 되었다. 마침내 말이다. 엄마를 불러 때가 되었음을 알렸다. 엄마는 병원에 연락했고 제발 이웃이 눈치채지 않도록 조용히 의사를 보내달라고 애원했다. 그리고 의사가 도착해서 부통 주소를 꺼냈지만 거절했다. 아이를 사랑하기 위해선 고통을 받아야만 하니까. 힘, 비명, 헐떡임, 그리고 다시 힘. 몇 시간이나 계속됐다. 난 너무도 약했다. 난 너무도 지쳤다. 하지만 그를 떠올리며 그 하나만으로 버텼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우린 마침내 서로를 마주 볼 수 있었다. 드디어 아이를 실제로 내 팔에 안아보고 그간 품어왔던 사랑을 줄 수 있는 거다. 계속 힘을 주면서 마지막 남은 힘까지 짜냈다. 마침내 뱃속에 있던 모든 걸 비워낸 나는 침대로 무너지며 안도의 숨을 헐떡였다. 미안하구나, 얘야. 아기가 버티질 못했어. 아니에요. 선생님이 틀린 거예요. 난 그 긴 시간 그를 안전하게 보살폈다. 그를 보호하고 사랑하고 꿈에서 만나 많은 말을 해줬다. 이제 더 돌봐주고 강하게 만들어주려고 했는데 안 된다. 그렇게 못한다. 절대 안 돼. 정말 미안하구나. 자, 네 아기다. 마지막 인사라도 해줘야 되지 않겠어? 아이를 내 손에 안았다. 축 처진 아이는 미동도 없었다. 창백한 피부, 꽉 닫힌 눈, 너무 고요해 보였다. 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건 본 적이 없다. 그를 가슴에 꼭 품고 난 울었다. 그리고 내 눈물이 아이의 머리로 떨어졌다. 안녕. 사랑스런 내 아가야. 안녕. 하지만 이렇게 보낼 순 없다. 그의 소리가 들린다. 마음속에서 파리들이 들끓는 소리가 들린다. 그때 아이가 눈을 번쩍 뜨더니 머리를 움직여 의사와 엄마를 바라보았다. 엄마는 주저앉아 비명을 질렀다. 자꾸 바닥을 밀어내듯 발버둥치는 엄마는 이제 한쪽 구석으로 밀려나는 중이었다. 눈은 발작하는 사람처럼 붉어져 나왔다. 의사는 잠시 얼어붙은 듯 서 있더니 화장실로 들어가서
조용히 문을 닫았다. 아이가 날 보자 그제야 처음으로 아이의 눈을 볼 수 있었다. 자전거 같은 커다란 암흑을 품은 두 개의 눈동자가 방의 모든 빛을 빨아들이는 것 같았다. 차갑고 까만 눈을 보며 난 미소 지었다. 내 아기, 너무 아름다운 내 아들. 이렇게 보게 되어 너무 행복하구나. 엄마의 비명이 내 귀를 긁는 것을 느끼며 일어났다. 그리고 아기를 품에 안고 화장실로 향했다. 그러자 의사의 몸 아래로 빨간색의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점점 퍼지는 빨간색 웅덩이를 조심히 건너 물을 틀었다. 아들이 날 바라보는 동안 난 얼음처럼 차가운 물로 아이를 씻었다. 너무도 완벽했다. 품에 있던 내 아이는 내가 원했던 나 그대로였다. 그리고 내 것이기도 했다. 그날 밤 꿈에서 무언가를 보았다. 거대한 빌딩과 기념비가 한순간 와르르 무너져 먼지로 변하는 모습. 인류가 일궈놓은 도시를 파도와 같은 불길이 쓸어가는 모습. 엄청난 파리떼가 먹구름처럼 모여 태양을 가리는 모습. 그리고 빨간 것을 보았다. 빨간 안개, 빨간 강, 빨간 진흙덩어리가 달빛 아래 높게 쌓였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내 아들이 보였다. 엄마는 우리 아들이 정말 자랑스럽단다. 언제나 널 위해 있을게. 널 강하게 만들어줄게. 네가 되어야 하는 그 남자로 만들어줄게. 언제나 널 사랑하고 돌봐주고 보호해줄게. 무슨 일이 있다고 해도 꼭 약속해. 아유, 참. 야, 또 달랑 팬티 한 장만 입고 있냐? 친구 녀석의 집들이에서 내가 처음 한 말은 이것이었다. 보다시피 녀석은 손님이 집에 방문했는데도 옷차림이 참으로 가관이었다. 아무리 오래된 친구라지만 아직까지 녀석의 이런 생활 방식은 이해할 수가 없다. 아무리 더위를 많이 탄다지만 오늘 날씨가 이례적으로 폭염이라고 하지만 그런 생활 방식을 아직까지 고집하는 녀석이 웃겼다. 왔냐? 아직 다 안 치웠으니까 대충 자리 봐가면서 앉아. 이사 온 지 일주일이 지났건만 거실 군데군데 아직도 개봉하지 않은 의료박스가 눈에 띄었다. 아무리 자취하는 남자라지만 지저분해도 너무 지저분했다. 야, 받아. 집들이 선물이다. 대충 거적거리는 잡동사니 몇 개를 치운 뒤 틈이 난 자리에 엉덩이를 깔고 철부덕 앉으며 들고 온 선물을 녀석에게 내밀었다. 오, 선풍기잖아. 녀석이 해발쭉 웃으며 입꼬리를 올렸다. 하기야, 녀석이 만족할 선물 고르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으니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리라 예상하고 있었다. 넌 다른 건 다 참아도 더위는 못 참잖냐. 오, 잘하고 있는데? 녀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선풍기의 포장지를 뜯고는 콘센트를 찾아
선풍기에 코드를 꽂아서 전원을 켰다. 그 즉시 선풍기의 날개가 윙하며 슬슬 돌아가다 이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돌아가며 발음을 일으켰다. 야, 근데 이것들은 다 뭐냐? 녀석이 자취방을 둘러보며 중얼거렸다. 무슨 피서용품들이 개인용품보다 훨씬 더 많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요즘 들어 더위를 더 타는 것 같거든. 뭐랄까, 몸이 타들어가는 기분이라고 할까? 한숨을 쉬며 선풍기의 세기를 강으로 바꾼 녀석이 더위에 지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전 집도 너무 더워서 못 참아서 이사했건만 이 집도 그렇게 서늘하지는 않은 것 같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녀석은 사계절 내내 더운 놈이었다. 추위라는 것을 잊고 먹고 사는 사람이었다. 어우, 안 되겠다. 선풍기 좀 더 돌려야겠어. 좀 도와줘라. 녀석은 그렇게 말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고는 먼지가 수북한 선풍기 여러 대를 창고에서 가져오기 시작했다. 선풍기 한두 개로는 부족한 거냐? 나는 녀석의 더위 타기에 혀를 내둘렀다. 녀석은 내 비꼼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창고에 있는 선풍기를 가져오고 있었다. 아우, 저 녀석. 난 자리에서 일어나 창고로 들어갔다. 이게 뭐야? 창고로 들어온 나는 기겁을 하고야 말았다. 창고 안에는 가득 들어선 선풍기가 빽빽히 들어차 있었다. 구석에서부터 창고 문이 열리는 위치까지 선풍기는 마치 군단처럼 차례대로 배열되어 나를 노려보는 것만 같았다. 이게 다 선풍기냐? 녀석은 내 어이없는 질문에 당연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선풍기 2개를 양손에 들기 시작했다. 그럼 뭐겠어? 보고만 있지 말고 너도 좀 옮겨줘. 이 많은 것을 다 나르라고? 어이가 없어도 한참 없었다. 야, 바보같이 행동하지 말고 샤워를 해라, 샤워를. 어? 선풍기를 나르던 녀석이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고 나를 진지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다 다시 표정을 바꾸고는 선풍기를 다시 옮기며 말했다. 내가 샤워하려면 꽤 귀찮아지거든. 샤워가 왜 귀찮아? 샤워가 귀찮다니. 그것마저 귀찮으면 숨은 왜 쉬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게다가 내가 보기엔 샤워하는 것보다 이 선풍기들을 나르는 것이 더 귀찮고 성가신 일같이 보였다. 역시 너는 예전부터 별난 놈이었어. 고개를 젓고는 중앙까지 남아있는 선풍기 2개를 들고 거실로 옮겼다. 오, 됐어. 더 이상 꽂을 데가 없다. 내가 거실에 선풍기를 놓았을 때 여러 개의 콘센트 멀티탭에 선풍기의 코드를 꽂고 있는 녀석이 말했다. 그런 녀석의 모습이 아주 가관이었다. 선풍기는 조끼 12대는 돼 보였다. 그 선풍기들의 모든 코드가 멀티탭에 연결되어 있었다. 그냥 에어컨을 틀어. 선풍기 열 몇 대가 에어컨의 전기세에 맞먹는다고 했던가. 어리석어도 한참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녀석에게 하는 날카로운 일침이었다. 그러나 녀석은 고개를 저으며 선풍기의 세기를 모두 하나씩 강으로 맞추기 시작했다. 야, 에어컨은 피부에 습기 차서 안 좋아. 네가 언제부터 피부 타령을 했냐. 피부 관리라고는 그저 세수밖에 하지 않던 놈이었다. 그리고
저절로 콧방귀가 나왔다. 안 되겠다. 오늘 왜 이렇게 더운 거냐? 귀찮아도 어쩔 수 없겠군. 샤워 좀 하고 올게. 12대의 선풍기에 몸을 맡기고 있던 녀석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며 소리쳤다. 진작에 했었어야 정상이었어, 이 자식아. 내가 녀석에게 말했다. 녀석은 일어나자마자 곧바로 화장실로 달려갔고 문을 닫기 전 내게 신신당부하는 말투로 외쳤다. 화장실 문 고장났으니까 샤워 끝날 때까지 절대로 문 열지 마라. 절대로. 그러고는 문이 곧바로 닫혔고 나는 화장실 쪽을 바라보다 이내 고개를 돌렸다. 자식, 남자끼리 뭐 어떻다고. 나는 혀를 끌끌 찼다. 그렇게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 선풍기를 바라봤다. 어우, 정신사나워. 나는 선풍기의 전원을 모두 끈 뒤 거실 바닥에 드러눕고 눈을 감았다. 잠깐 눈 좀 붙일까? 나는 그대로 눈을 감고 잠에 빠져들었다. 너무 많이 잤나? 2시간이 지났을까? 잠에서 깬 나는 눈을 비비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주변을 둘러보니 녀석은 집에 없었다. 이 자식, 어디 간 거야? 내가 자는 사이 집 밖을 나간 녀석에게 비아냥거리는 말을 여러 번 내뱉은 뒤 소변을 보러 가기 위해 화장실로 향하여 화장실 문을 열었다. 그리고 헐! 나는 앞에 벌어진 광경에 두 눈이 번쩍하며 뒤로 나자빠졌다. 그곳에는 모든 피부가 벗겨진 근육만이 남겨져 있는 녀석이 끔찍하게 돌아가는 눈알을 굴려 나를 바라보았다. 마치 실험실에 있는 인체 표본 같았다. 열지 말라고 했을 텐데. 녀석이 실룩거리는 근육을 움직이며 말했다. 나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녀석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 어떻게 된 거야? 그러자 녀석이 몸을 비키며 욕조를 가리켰다. 조심스레 다가가서 바라보니 욕조 안에는 둥둥 떠있는 녀석의 신체 피부가 있었다. 이런 미친. 이게 뭐냐? 나는 욕지기가 몰려와 그대로 바닥에 토를 했다. 내가 최근에 시술 하나를 받았어. 구토를 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고 있는 녀석이 말했다. 나는 대답할 수가 없어. 그냥 듣고만 있었다. 더위를 참을 수가 없어서 말이지. 그런데 어느 날 더위를 잊고 살게 해줄 수 있다는 의사 한 명을 만났어. 녀석의 눈동자가 현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때마다 쩍쩍하는 기분 나쁜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의사는 내 모든 피부를 벗기더니 며칠에 한 번씩 피부를 씻으라고 하더라고. 물론 다시 붙일 때는 마치 옷을 입는 것처럼 입으면 다시 피부가 근육에 재생이 된다면서 말이야. 그래서 한번 해봤더니 효과가 직방이네 이거. 녀석이 껄껄 웃기 시작했다. 나는 그런 녀석을 바라보며 울렁거리는 목소리로 질문했다. 야, 이 미치 새끼야. 아무리 더워도 그렇지. 그 개같은 짓을. 녀석은 내 말에 당연하다는 듯 두 팔을 벌리는 제스처를 취했다. 그러자 겨드랑이에 있는 근육이 눈에 띄었다.
당연하잖아. 녀석이 두 팔을 내리며 대답하고는 곧바로 말을 이었다. 나는 시원해지고 싶었으니까.